어머니를 그곳에 버리고 올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이야? 당신이 요양원을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요양원,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거기다 주말마다 어머니 약을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다면서.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정도는 돼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자꾸 거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은 없어요. 넌 사람도 아니야. 오늘 들어보실 사연은 한신경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500억대 재산을 노린 며느리의 엽기적인 계획, 알츠하이머에 걸린 시어머니를 한겨울 설악산에 버린 며느리, 13년간의 결혼 생활이 만든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된 사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집 근처 마트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친절한 이웃분이 어머니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저희 병원으로 모셔다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무척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테헤랄로 빌딩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도 사회봉사까지 하시던 분이었죠. 주말이면 용인 땅에 직접 가셔서 현장을 살피시고 개발 계획도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특히 재무 관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실 정도로 꼼꼼하셨어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시며 시장 동향을 체크하시고 빌딩 임대료나 관리비 장부 정리도 직접 하셨죠. 어머니가 정리해 놓으신 장부는 회계사도 감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초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시느라 지치신 거라 생각했죠.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신 어머니께서 통장 정리를 못 하시거나 자주 가시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있었죠. 테헤랄로에 있는 빌딩 임대료 관리도 자꾸 실수가 늘어나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께 인지 검사와 뇌 촬영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했던 검사였지만 어머니를 검사실로 모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MRI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상 없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우려하던 대로였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아들로서는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환자를 위해서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진단 결과를 마주하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진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진단 결과를 마주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로서는 그저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삼성동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두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내 미라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어머니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13살 우진이와 9살 서연이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요양보호사 김영희 씨를 고용했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머니의 식사, 투약, 운동, 목욕까지 모든 걸 도와주시기로 했죠. 월급은
제가 따로 250만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삼성동의 230평 대지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단독주택의 2층을 어머니 전용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안전바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개조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산 관리도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과 용인의 토지, 이 모든 걸 제가 관리하면서 어머니는 편히 쉬시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한 첫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연 의사로서의 직업과 아들로서의 도리,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의 베테랑다운 손길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영희 씨는 어머니의 식사부터 투약 산책까지 꼼꼼하게 챙기셨고, 덕분에 어머니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가시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풀기 전에 할머니 방부터 들렀고, 숙제도 할머니 방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다나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빠도 숙제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죠. 서연이는 더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는 꼭 할머니께 들려드려야 직성이 풀렸고,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녁 내내 할머니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기도 했죠. 할머니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중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퇴근하시고 나면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말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이 거듭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식사 시간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약 먹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이는 실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시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계시곤 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당직을 서던 어느 토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중에 배회하시다가 부엌의 그릇을 깨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 하필 그때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전화를 길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고급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죠. 호수가 보이는 전망의 호텔 같은 시설을 자랑하는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정말 다른 선택이 없을 때의 마지막 카드여야 했으니까요. 제 거절 이후 아내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지만 대신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웠죠.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서랍에서 어머니의 통장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을 때조차 단순히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으니까요. 영희 씨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심한 말을 한다거나 식사를 제때 챙겨드리지 않는다는 등. 하지만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고 식사도 점점 더 부실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영희 씨가 출근하자마자 발견하셔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 어머니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고 아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 했고 수술이 없는 날에는 반드시 저녁을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어머니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재산에 대한 지나친 관심.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치부했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신뢰가 오히려 제 눈을 가리는 장막이 되었던 거죠. 가을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 제가 12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친딸처럼 살갑게 구는 모습이 낯설었죠. 평소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걸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아내는 갑자기 테헤랄로 빌딩의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임대 면적과 보증금까지. 그날 이후로 아내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인의 토지는 언제 매입하셨는지, 현재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개발 계획은 있는지, 심지어는 어머니의 통장 잔고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는 거였죠. 바쁜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이 도와드리고 싶다며 전업주부인 자신이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어머니를 홀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산 관리를 하겠다니 무언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치매 환자의 법적 권리 제한,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상속법상 배우자의 권리와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갤러리에서 발견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금고 안에 있어야 할 서류들이 모두 사진으로 찍혀 있었죠. 테헤랄로 빌딩의 등기부등본, 용인 토지의 매매 계약서, 심지어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아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찾아냈는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금고를 열어보았는지 몹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발생한 치매 노인들의 실종 사건을 집요하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후 사망, 기억상실 노인 신원 확인 불가, 동절기 치매 환자 실종 사고,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하나하나 저장해두고 있었죠. 그때 영희 씨가 전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본다고. 게다가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어머님의 약을 챙기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3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영희 씨의 우려 섞인 충고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깊어가는 겨울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거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아내가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탁자 위에 고급스러운 팜플렛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가 내려다 보이는 루체른 호숫가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팜플렛의 표지에는 새하얀 설산을 배경으로 한 현대식 건물이 인쇄되어 있었죠. 마치 호텔처럼 화려한 외관의 의료시설을 겸비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3천만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최고급 시설이었죠. 아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발표를 하듯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각종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 전담 간호사까지 배정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어머니의 정서 관리에도 좋을 거라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현지 관계자와 화상 상담까지 마쳤다고 했죠. 입소 절차와 비자 발급 문제까지 모두 알아보았다면서 우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까지 빈틈없이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 느껴졌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멀리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해외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갈 수도 없는 곳에 어머니를 홀로 두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더구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자신과 아이들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마치 오래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쩔 거냐고, 밤마다 배회하시는 것도 모자라 폭력적으로 변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계셨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되실 리 없다고, 지금도 영희 씨가 잘 돌봐주고 계시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있는 평일에는 멀쩡하시다가 주말만 되면 증상이 심해지시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약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설마 아내가 주말마다 어머니의 약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어머니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껏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영희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특히 아내가 약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계셨던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약 상자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상태도 더 자주 살폈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빛이었죠. 뉴욕 신경외과 학회 초청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뇌졸중 수술법이 체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내의 최근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회 참석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기조연설자였기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영희 씨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구내 카페에서 만난 영희 씨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없는 주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걱정됩니다. 영희 씨의 말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3일 동안 어머니를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영희 씨는 걱정 마세요. 이번 주말엔 특별히 제가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최근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평소보다 더 자주 들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마치 천사로 변한 것처럼 다정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제 학회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어머니께도 평소와 달리 살갑게 대했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은 걸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걱정 말고 다녀와요. 어머님도 잘 계시고 영희 씨도 벌써 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날 학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발표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여러 나라의 의사들과 의미 있는 토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로 걸어도 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다들 주무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했더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돌아왔다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착한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가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전문적인 시설로 모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거푸 문자를 보냈지만 어디로 모셨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즉시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고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새 호텔 로비를 서성이며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해외에서는 신고 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처 요양원들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설을 바라보며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실지, 지금은 어떤 상태이실지 생각할수록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의 과거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학회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천행 직항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저는 LA를 경유하는 우회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한국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버리진 않았을까? 혹시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비행기 안에서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LA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JFK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밤중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의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인근 119구조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백담사 등산로 입구에서 연세 드신 할머님이 발견되셨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한영숙 님이신데 혹시 아들 되시나요?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봄용 카디건 하나만 걸치신 채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한쪽 신발은 잃어버리신 상태였고 손과 발에는 덤불을 헤치고 다니시다 생긴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산하던 중년 부부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6시경 백담사 입구 쪽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시던 어머니를 거의 7시간 동안이나 그 차가운 겨울 산속에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태산이 우리 아들.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입구 주차장의 CCTV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아내가 운전하는 흰색 SUV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어머니를 내리게 한 후 약 10분간 그 자리에 머물다가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항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이런 끔찍한 일을,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13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설악산은 한겨울에 특히 위험한 곳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바람까지 거세 일반 등산객들도 꺼리는 곳이죠. 특히 백담사 방면은 평일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거의 없는 한적한 코스입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곳을 선택한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 등산객 부부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한겨울 밤을 그곳에서 보내셨다면 어머니는 분명, 저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중증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전화가 될 때마다 체온과 혈압을 물어보고 의식 상태는 어떠신지 확인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들로서의 저는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왜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을 무시했을까? 스위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눈감아준 것도, 어머니의 약이 바뀐다는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슴 아픈 건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주말마다 바뀌는 약,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계셨던 거죠. LA에 도착해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불찰을 뉘우쳤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한 것,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 비록 이번 일로 어머니는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어쩌면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번에 아내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어머니께 하루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절대로 어머니를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속초의료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이 또렷하셨지만 그 충격으로 말씀을 잘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손길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심각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의 탈수 증세까지 있었고 발목에는 염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간 제대로 된 약을 드시지 못해 알츠하이머 증상도 악화된 상태였죠. 의사는 이런 상태로 밤을 보내셨다면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백담사 주차장의 CCTV에는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리게 한 후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차를 돌려 떠나는 장면까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왔다는 거였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에는 치매 환자 실종 사고,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고 설악산 백담사 코스의 등산객 통계와 날씨 정보까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었더군요. 어머니를 버리고 난 후의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부동산에서 새 집을 알아보고 마치 새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유기가 아닌 살인미수에 준하는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13살, 9살 아이들에게 이런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영희 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니의 약을 숨기고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던 일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려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아내를 살인미수와 존속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죠.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아내가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했죠. 500억 원대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계획은 이랬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자신도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치료와 아이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고 계셨지만 그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악행이 밝혀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어머니의 약을 조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약을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말에만 유독 증상이 심해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아내는 이렇게 어머니의 상태를 점점 악화시키면서 요양원 입소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려 했던 겁니다. 스위스 요양원도 거짓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줬던 그 호화로운 요양원은 이미 5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어머니를 그곳에 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설악산이 목적지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학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를 버릴 장소를 물색해 두었다고 합니다. 설악산 백담사 코스를 3번이나 직접 답사했고 겨울철 등산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까지 조사해 두었더군요. 검찰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찾은 메모장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사용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테헤랄로 빌딩의 임대 수익에서부터 용인 토지 매각 대금까지, 심지어는 제가 상속받을 재산의 절반을 받아내기 위한 이혼 전략까지 세워두었더군요. 아내의 친정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6개월 전부터 이혼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는 거였죠. 친정어머니는 그동안의 죄책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영희 씨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약을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것,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아내가 어머니의 외투를 모두 숨기는 걸 봤다는 것까지, 모든 증언이 아내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진이는 등교를 거부했고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상담 선생님은 이것이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던 거죠. 결국 아내는 살인미수, 존속유기, 약물위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와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는 단순한 유기를 넘어선 계획적 살인미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범죄 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밤이 되면 불안해하시고 낯선 사람을 보면 놀라시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희 씨도 전과 다름없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계시고요. 아이들과 저는 매주 주말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진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서연이의 악몽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더욱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감된 후 저는 삼성동 집을 정리하고 청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새로 정한 보금자리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방 배치를 새로 해서 어머니 공간을 1층에 마련했고 층마다 CCTV도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영희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영희 씨는 이제 마치 친모녀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투약,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컸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병원 일도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의 가족을 대할 때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재산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죠. 어머니의 자산이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올바르게 상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마음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친모이니까요. 다만 아직까지 아이들은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밤에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내의 변화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태산아,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을 더욱 소중히 지키겠다고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연자.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이제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자님의 앞으로의 행복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